자유주의의 기풍, 그 이념이 내장하고 있는 행동 양식, 윤리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자유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할 기회가 없었고, 이게 정말 자유주의적 원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하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장집입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은 16세기, 17세기 때부터 이제 자유의 개념과 가치, 이념,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해서 민주주의 발전에서 자유와 자유주의라는 이념이나 이 기풍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됐고요. 냉전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냉전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자유의 이념과 자유주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시기의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냉전 자유주의는 두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비판적으로 문제를 보는 거.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이념을 중심에 놓고 싸웠던 이것이 여러 가지 정말 인간 문명이나 어떤 지성사나 철학사나 사상사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었다고 볼 수가 있죠. 한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다른 한 측면은 냉전이라고 하는 시기를 통해서 자유주의가 어떤 그 특징으로 탐구되고 그 철학의 체계를 또 발전시키게 되고 확대하게 됐는가 하는 또 다른 한 측면에서의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거를 이해할 때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자유와 자유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냉전이 끝난 시점에선 자유주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 기풍, 행동 양식, 자유주의의 그 절제, 온건함, 이런 덕목이라고 할까? 가치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자유주의의 원조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존 로크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서 존 로크가 있도록 한 토마스 홉스가 자유주의의 진짜 원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레바야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다면 모든 인간은 자연적으로 평등하고 자연적으로 자유롭다. 거의 명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 홉스의 모든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모습을 그리면서 날 때부터 자유롭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다 이게 자연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연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만은 평등한 권리를 다 이제 갖는다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이론이 출발하는 거죠. 근데 이 홉스의 이론이 꼭 정치 철학만이 아니라 모든 철학에 있어서 하나의 출발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인간 중심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로크는 거의 비슷하지만 로크에 있어서 홉스와 다른 거는 홉스는 일단 계약을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로크는 이렇게 한번 계약을 했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자연권을 주권자에게 양도하고 정치 권력자에게 양도하는 이런 것을 부정하는 이론에서 이제 차이를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트러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중간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홉스하고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시발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 측면은 자연권을 갖는 개인의 권리가 포기되지 않고 그대로 갖는 거. 이걸 이제 재산권이 가장 대표적인 권리라고 보겠죠. 굉장히 홉스하고는 아주 다른 그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대체로 이제 소극적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소극적 자유는 우리가 다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 자유를 추구하고 실현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간섭하지 않는 거. 적극적 자유는
그거보다는 하나의 공동체가 한 개인의 자유도 모든 성원들을 자유로울 수 있도록끔 관여하고 자기가 뭔가를 정치적인 이런 그 가이드를 통해서 또는 철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이게 옳은 의미에서의 자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많이 중시하는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루소가 또 적극적 자유의 대변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루소는 그 뒷쓰기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하고는 아주 다른 측면에서 자유를 이해하고 정의했던 것이죠. 그래서 루소도 다 이게 홉스하고 같이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을 통해서 정치 질서를 만들고 하여튼 뭐 주권자를 만드는 건 동일한데, 루소의 경우는 인민이 자연권을 포기하지를 않는 거죠. 공동체 전체의 동의를 통해서 다수결로 결정된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 이후에는 개인에게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루소의 핵심적인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적극적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게 난 반대해서 난 동의할 수 없는데, 그러면 동의하도록끔 강제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루소의 사유계약론에 보면 이 대목은 굉장히 그 적극적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념 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정치 이념, 제도, 실천 방식이 결합한 결과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홉스의 레비아탄이 1650년대에 씌워져서 그거를 기점으로 본다면 150년 정도 뒤에 자유주의라는 말이 생겼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그 고대 그리스에서의 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주의란 말로 나타나서 표현되기 시작한 것도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이 말하자면 자유주의라는 말도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방자맨 공상이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스의 자유와 현대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자유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유명한 연설을 하죠. 공상의 연설의 핵심은 그리스 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근대의 자유는 개인의 사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유가 되겠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유, 홉스, 이 로크 이거하고도 연결되는 자유의 개념이고, 특히 토크빌과 방자맨 공상의 자유의 개념은 거의 비슷한 이런 그 계보를 갖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주의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하여튼 대변하는 이념. 그렇지만 이것이 또 그것만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팽창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국가 권력을 추구해서 그걸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제한한다. 국가 권력의 확장을 제한하는 것을 자유의 핵심 원리로 하는 것도 자유의 핵심 그거거든요. 이 자유주의적 헌법의 원리의 내용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이런 측면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하고 가까워지는 이런 그 개인 자유와 헌법적인 이런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이런 문제하고 결합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로 자리 잡게 되고, 사회주의는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하고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거리에 있는 이런 이념으로서 하고 했다는 거. 그렇지만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는 그 전맥되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자유주의하고는 다르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한 부분이 이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말하자면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자기의 이념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로 이렇게 권력을 막 행사하고 권력을 끊임없이 확장하려고 하고 누군가 또 어떤 세력인가를 억압하고 이런 것은 자유주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거는 권력은 절제되는 것이 필수적인 요구
조건이죠. 그게 자유주의가 긍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강조한 거죠. 세 번째 장은 이제 자유주의의 이론과 기풍으로서 절제된 자유주의 이런 그 소제목을 갖는 장이 되겠습니다. 이자야 베르린의 사상은 두 핵심적인 요소로 특징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소극적 자유의 철학자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다원주의, value pluralism, 가치가 하나가 아니라 모니즘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이런 가치들이 동시에 서로 특정의 가치들이 여러 개가 이제 존재할 때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하기보다는 비교 가능하지 않은 이런 방식으로 그 독자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다원주의, 그런 의미의 가치다원주의 두 가지가 이자야 베르린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철학자는 노르베르토 보비오가 되겠습니다. 이 노르베르토 보비오는 이제 굉장히 그 온유함의 윤리라고 할까, 기풍, 이게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탈리아는 전후에 기독교 민주당의 보수적인 정당의 지배 구조하에서 정치가 운영됐고 제1야당으로서 공산당이 제1야당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보비오가 여기서 이제 실제로 했던 것은 전후에 공산당과의 대화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라고 해서 체제를 달리한다고 해서 완전히 공산당을 대화의 상대로서 배제하고 이걸 완전히 반체제 그걸로서 이제 제거해 버린다. 이 보비오도 철저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이론가거든요. 지향으로 삼는 체제가 다르다고 해서 그 지향하는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대화로부터 배제하고 정치의 경쟁으로부터 배제한다면 그것이 민주주의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보비오는 자신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이론을 적용을 해서 공산당으로 하여금 왜 민주주의가 공산당한테도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거, 대화를 통해서. 뭐 이렇게 이게 이념적으로 투쟁해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우월한 거야. 공산당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체제야. 이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공산당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원리가 왜 중요한가를 깨닫게 만드는 노력을 해서 이제 공산당과의 대화, 정치 철학의 하나의 산물, 사고의 산물이라고 그럴까?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문명 또는 정치의 발전 또는 인간 지성이나 문명의 발전 같은 것이 어떤 극단과 이념적인 그 실현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대화의 그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화, 다원주의, 관용, 이것이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철학의 원리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강조했던 그런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우리가 냉전 자유주의의 어떤 기풍, 행동 양식이라고 그럴까, 그 취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경향성에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 냉전 자유주의를 보면서 냉전 자유주의의 행동이 어떤 이 양식이라고 할까, 기풍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서 많은 거를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념적인 바탕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뭐를 끌어낼 수 있나. 그렇다면 이 냉전 자유주의가 뭐 유일한 해답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하나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거를 은근히 바라면서 강연문을 만들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자유주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풍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강건하면서도 절제된 자유주의, 그리고 이제 절제와 온유함, 이런 덕목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냉전 시대를 살아온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우리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질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제 강의를 혹시 들었다면
자유주의가 뭔가 그래 자유주의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